저는 6장 재고자산, 그래서 197페이지부터 이제 공부할게요. 자, 재고자산이 뭐냐, 재고자산. 자, 요새 뭐 한자 쓰면 참 싫어하죠,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써야 돼요. 요새는 뭐 법전도 한글로 나온다는데,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살려면은 어쨌든 한자를 알아야 돼요. 지금 대체적으로 안 쓰지만 여러분들이 한자를 알고 나면 다른 학문, 특히 법학 쪽이라든지 이쪽을 공부할 때는 상당히 수월해요. 자, 어쨌든 회계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용어들이 거의 한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재고자산 역시 이제 한자예요. 자, 재고가 뭐냐? 있을 제자에다 창고고자예요. 창고에 있는 자산이 재고자산이에요. 그럼 할 일 없이 창고에 자산 갖다 놓나요? 왜 갖다 놔요, 창고에? 창고에 자산을 쌓아놓는 이유가 뭐예요? 걔네는 내가 이용하는 게 아니라 주로 뭐 하는 목적이다? 주로 팔 목적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창고를 줘놓고 할 일 없이 학원에서 이 책상을 쌓아놓는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멍청한 놈이죠. 사오질 말아야지 왜 창고에다가 내가 쓰는 책상을 쌓아놓냐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재고자산이 뭐냐? 내가 팔 목적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창고에 쌓아놓은 자산이 재고자산이다. 자, 그래서 재고자산엔 뭐가 있느냐? 재고자산에. 그래서 그 197페이지 기업회계기준상 재고자산의 분류 보시면은 상품, 제품, 반제품, 그 다음에 제공품, 원재료, 저장품, 기타 등등이 있다. 자, 재고자산은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재고자산이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재고자산의 대표 선수가 상품, 제품, 반제품, 그 다음에 제공품, 이런 것들이 있더라. 뭐 원재료, 기타 등등.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차이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상품하고 제품 차이점이 뭘까? 자, 상품하고 제품 어쨌든 품자는 똑같아요. 창고에 있는 것도 똑같고. 자, 차이점이 뭐예요? 자, 시간 가니까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상품은 떼다가 파는 거예요. 제품은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상품은 내가 싸게 사다가 비싸게 팔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게 상품이고, 제품은 내가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똑같은 물품이에요. 똑같은 물품인데 네가 떼다가 쌓아놓은 거냐, 네가 만들어서 쌓아놓은 거냐, 똑같아요. 상품은 똑같아요. 어쨌든 형태는 똑같은데 네가 떼온 거냐 아니면 네가 만들어 놓은 거냐, 그 차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상품을 갖고 있다. 이 기업은 보통 기업을 분류할 때 판매업이다, 판매업종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제품이 있다, 얘는 제조업이다 이렇게 구분하기 뿐이에요. 똑같아요, 내용. 제품을 갖고 있다 그러면 제조업이다. 얘는 만들어서 물건을 파는 거니까 제조업이라고 그러죠. 얘는 떼다가 파는 거다 해서 얘는 판매업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그러다 보니까 자, 보통 상품이 있다. 얘는 판매업이고, 이 나머지는 통상적으로 제조업하고 관련되는 용어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제품이다. 얘는 반쪽짜리 제품이에요. 반쪽짜리. 반쪽짜리 제품. 자, 뭐냐 반제품이. 그 예를 들어놨죠. 197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그 반제품 정의를 보면 자가 제조한 중간 제품과 부분품으로 한다. 자, 그래서 컴퓨터 제조회사에서 컴퓨터는 통상적으로 모니터, 본체, 키보드, 이걸 세 개를 합쳐서 우리가 컴퓨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런 컴퓨터는 제품으로 분류되나 모니터, 본체, 키보드 이런 데들은 각각 따로 팔 수가 있죠. 제품 하면 이거 세 개의 합체가 제품이지만 키보드도 따로 팔 수가 있고, 그 모니터도 따로 팔 수가 있고, 본체도 따로 팔 수가 있어요. 따로 파니까 걔도 제품이 만들어서 팔 때는 제품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완제품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반제품이라고 표현해요. 따로따로 있을 때 그 형태를 우리가 반제품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자, 제공품은 뭐냐? 공장할 때 공자예요. 자, 공정 중에 있을 제 물건 품자예요. 지금 만들고 있는 친구들을 뭐라고 그런다? 제공품이라고 그래요. 자, 키보드도 지금 만들고 있다. 조립 중에 있다. 걔는 뭐예요? 제공품이에요. 그런데 키보드가 다 만들어진 상태다. 그럼 걔는 반제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에 따라서 얘가 반제품이냐, 제공품이냐, 제품이냐 이렇게 나눠진다 뿐이에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읽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 회계의 중요성. 사실은 재고자산 회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재고자산 회계가 제일 중요하다. 자, 그래서 뭐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선생님, 아까는 유가증권이 제일 중요하다며요. 또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재고자산이 제일 중요해요. 자, 재고자산이 왜 제일 중요하느냐? 자, 우리가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를 보죠. 자, 손익계산서를 먼저 따져보죠. 손익계산서의 1번 타자가 누구예요? 손익계산서의 1번 타자가 매출에, 2번 타자가 매출 원가, 3번 타자가 그래서 매출 총이익, 4번 타자가 판매비와 관리비. 자, 5번 판매비와 관리비 밑에 이것이 이렇게 해서 영업이익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이 영업의 수익이 되고 영업의 비용이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경상이익이 되고 그 다음에 특별이익, 특별이익, 손실, 그래서 법인세 차감전 경상손익, 법인세 차감 순손익, 그래서 당기순손익까지 나와요. 13번까지 나오는데요. 자, 일반적인 기업에 있어서 자, 어디가 이 손익계산서에서 어디가 제일 클까요? 일반적인 기업이, 정상적인 기업이라면은 매출액이 제일 커요. 매출액이 1번이 제일 크고 1번 타자로 크고 그 다음 큰 친구가 어떤 친구예요? 야가 크겠죠. 자, 그럼 손익계산서에 지금 매출원가가 두 번째 큰데요. 이 매출원가는 내가 떼어다가 판다. 그럼 떼어온 금액이 뭐가 돼요? 매출 원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매출원가를 계산할 때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찾아보면 1번 기초재고, 2번 단기매입, 3번 기말재고에서 이제 매출원가는 계산하는데요. 어쨌든 기말재고가 여기 들어가고 기초재고가 여기 들어가고 사원고 여기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1번 제일 크고 2번째로 큰 거가 바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상, 금액상으로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출원가가 잘못되면 얘는 엄청나게 잘못되겠죠. 자, 그런 경우가 있고요. 자, 어쨌든 매출원가를 계산할 때 기초재고 더하기 단기매입 빼기 기말재고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자, 대차대조표에 크게 분류를 하면은 유동자산, 고정자산. 그 다음에 다시 중분을 하면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 여기도 저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재고자산이. 그러니까 대차대조표하고 손익계산서를 넘나들면서 손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재무상태도 영향을 미치는데 엄청나게 큰 금액이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요것 때문에만 중요하냐? 그건 아니에요, 또. 물론 이제 학문적으로는 요것 때문에 중요하다 하는데 사실은 요것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요것도 물론 중요하죠. 요것도 물론 중요하고 사실 중요한 거는 재고자산의 논리를 가지고 자산과 관련된 논리는 다 설명을 할 거예요. 재고자산 하나 갖고 나머지 자산하고 관련된 논리 다 설명하고요. 그걸 응용해서 부채와 관련된 논리, 자본과 관련된 논리 다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재고자산을 모른다. 이 지금 재무회계에 나오는 재고자산을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계의 큰 분류가 재무회계하고 원가관리회계 이런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급회계 이상 들어가시면은 지금은 초급회계에서는 재무회계만 하시고요. 중급회계, 그다음에 원가관리회계, 내지는 뭐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이렇게 나눠져요. 다음 레벨이. 자, 원가관리회계를 계산할 때 원가회계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요거 하는 거예요. 요걸 하는데 재고자산 회계의 논리를 모르시는 분은 여기 가서 머리를 쥐어 뜯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건 뭐냐면 지금 단순히 사다가 파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사다가 파는 얼마에 사왔다 얼마에 팔았다 요것만 하면 돼요. 간단하죠. 그런데 원가 회계 들어가서는 자, 물건을 팔려면 얼마에 팔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얼마에 만들었는지를 알아야 얼마에 팔았을 때 얼마에 남는다가 나오는 거죠. 얼마에 만들었는지를 모르면 가격을 제대로 매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 사실은 100원 주고 만들었는데 이거 80원에 팔아먹고 자빠졌어.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 팔 때마다 20원씩 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에 만들었는지를 모르면 얼마에 팔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조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재고자산을 모르고서는 자, 이걸 모르면 만드는 거 한 단계 더 있는 거죠. 사오는 것 전 단계로 만드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상품 그 자체는 기말해보면 똑같아요. 만들어진 상태는 똑같아. 그럼 만들어진 상태 전 단계는 하나는 사오는 단계고 하나는 만드는 단계예요. 사오는 단계는 돈 얼마 주고 이거는 쉬워요. 그러나 만드는 과정은 복잡해요.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걸 하나하나씩 카운팅 해야 되는데 재고자산 회계는 지금 우리가 상품 회계만 할 거예요. 이걸 모르면 여기서는 포기를 하시면 돼요. 뭐 간단하죠. 안 하면 되죠. 포기하시면 되는데 포기하기 너무 억울하죠. 그래서 재고자산 회계만 잘하면 이거는 거의 뭐 죽는 수준이에요. 죽는 수준이고 이 논리가 그대로 적용돼요. 다만 한 단계만 더 업그레이드 된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엄청나게 중요한 논리가 재고자산 회계다. 그래서 재고자산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큰 무리 없이 자산이나 부채 이 순환 과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99페이지 보시면은 재고자산 취득원가의 결정. 자, 우리가 취득원가 결정하는 과정 이미 다 살펴봤죠. 어떻게? 모든 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자산을 취득한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들어간 비용은 다 자산의 취득원가다. 우리 유가증권 취득, 단기매매증권 취득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거래세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거 취득원가 산입한다고 그랬죠. 자, 내가 물건을 사왔다. 지금 물건을 사와서 파는 것만 하는 거예요. 지금은. 만들어서 파는 건 원가관리에서 할 거예요. 자, 내가 물건을 사왔다. 그러면 사올 때 부산에서 사왔다. 미국서 사왔다. 그러면 내가 사오는 가격이 있고 플러스 뭐가 들어가요? 운반비가 들어가겠죠. 또 멀리서 사오면 꼭 거기에 뭐가 붙어요? 보험이 들죠. 왜? 빠지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보험 들 거예요. 그럼 보험, 기타 등등. 어쨌든 내 창고에 딱 입고될 때까지 들어간 비용은 자산의 원가예요. 원가. 내가 사올 때 들어간 비용은 다 매입, 거기다 포함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199페이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굵은 글씨 보면 매입가격 플러스 그 밑에 굵은 것이 재비용을 가산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여보시면은 기업회계 기준에서도 매입가격의 매입운임, 하역료, 보험료 등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취득 과정에서 보관은 안 들어가요.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비용을 가산한다. 혹시 객관식 같은 데서 취득 및 보관 과정에서 여러분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에요. 취득 과정까지 들어간 취득하는 데만 들어간 비용이에요. 자, 그 밑에 말은 사실 조금 어려운 얘기들인데 원가 관리 얘기하고 관련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컴포넌트 CF 해놓고 매출과 관련된 재비용, 즉 발송운임, 매출 수수료, 포장비, 뭐 기타 등등의 비용은 뭘로 처리한대요? 판매비와 관리비로 따로 처리한대요. 왜냐하면 우리 손익계산서에서 손익계산서 체제가 1번이 매출, 그 다음에 매출원가, 그래서 매출 총익을 계산했고요. 별도로 매출하고 관련된 비용은 판매비, 매출하고 관계된 파는 데 관련된 게 판매비죠.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별도로 두고 있으니까 거기서 처리하고요. 다만 매입하고 관련된 건 어떻게 다 매입 계정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판매하고 관련된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따로 처리한다. 자, 그 다음에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매입 할인. 요건 안 할게요. 왜? 우리가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 했죠. 그거의 반대 계정이에요. 자, 그러니까 기한은 매출하고 관련된 건 어디서 뺐어요? 매출에서 뺐죠. 매입하고 관련된 거는 매입에서 빼는 거예요. 거기서도 역시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계정 써도 돼요. 실무적으로는 써요. 왜? 내가 물건 사왔는데 반품한 게 있다. 그것도 허구한 날 반품하고 자빠졌더라. 그럼 시간 낭비죠. 물건을 살 때도 돈 들어가요. 왜? 전화 한 번 하고 야, 그 내역서 보내라. 어떤 상품이냐 봐가지고 직원이 검토해서 이거 사겠다 하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돈이 들어가요. 시간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즉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샀는데 반품했다. 그럼 반품하려면 또 돈 들어가죠. 물건 다시 포장하고 보내야 되고 우송료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잘못 사는 것도 돌려보낼 때도 문제지만 또 예를 들어 그 물품이 다시 내가 다시 장사를 해서 판다. 그럼 내가 그 물건을 팔았을 때 나는 다시 반품이 들어오겠죠. 그럼 내 신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고객 관리까지 한다. 그러나 그냥 우리는 매입에서 잡아 뺀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밑에 예제도 역시 안 풀 거예요. 자, 안 풀 거니까 여러분들이 풀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제 1번 문제에 보면은 문제에서 맨 2번 지문에 뭐가 돼 있냐면 총 매입액하고 순 매입액, 총 매출액하고 순 매출액을 계산하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총은 그로스예요. 총 매출액 그로스. 순은 네트다. 자, 그래서 총 매출액은 뭐냐? 총 매출액은 우리가 어쨌든 매출한 거 다. 근데 거기서 반품 들어온 거, 할인해 준 거, 깎아준 거 있죠? 그걸 뺀 거를 순매출액이다. 그래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매출한 거 다, 그게 총이고요. 거기서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이런 거 뺀 게 뭐다? 순매출액이다. 그럼 자가 순매출액이면 나는 뭐예요? 그게 순매입액이 되고, 자가 총매출액이면 나는 그게 총매입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매출액은 애누리, 환출, 환입 이런 거 감안하기 전 숫자예요. 그래서 순매출은 다 뺀 거예요. 근데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때 매출액, 매출원가 할 때 모든 게 들어가요? 순이 들어가야지. 왜?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 할인, 매출 환입 이런 건 매출에서 잡아 빼자고 그랬잖아요. 원래 없었던 걸로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손익계산서에 기재되는 매출액 어디? 순매출액. 매출 원가에 대한 기초재고 더하기 단기 매입 빼기 기말재고 할 때 단기 매입에 들어갈 금액이 순매입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나중에 분계부분 간단해요. 분계부. 예를 들어 지금 풀이만 보고 답을 한번 보죠. 자, 그 200페이지에 한우리 입장에서 풀이만 봐요. 매출액이 일단은 얼마가 발생했어요? 50만 원 발생했죠? 지금 200페이지 풀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매출에서 2월 12일 날 34,000원 빼고 2월 20일 날 2만 원 뺐죠? 그럼 매출이 얼마로 남아있을까요? 50만 원 빼기 34,000원 빼기 2만 원 해가지고 그 금액만 지금 내 장부에 매출액하고 남아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 금액이 어디로 간다? 손익계산서에 매출로 갈 거예요. 자, 재고자산 회계처리, 재고자산 회계처리에서 첫 번째 상품 매매 과정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품을 매입했을 때 상품 안 쓰고 뭐 쓴다? 그냥 매입 쓴다고 그랬어요. 매입 쓰고 매출했을 때 상품 빼주지 않고 그냥 매출 그렇게 쓴다고 그랬고요. 매출 원가는 언제? 12월 말에 완샷에 하자 그랬어요. 그 이유는 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계정을 우리가 3분법이다. 3분법. 자, 그래서 202페이지로 가죠. 202페이지. 자, 202페이지 가서 202페이지. 귀찮네요. 그럼 202페이지는 생략을 하고 예제 2번에서 바로 우리가 매출원가가 어떻게 되는지 실제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봐요. 자, 저를 보시고, 자, 우리가 상품을 떼다가 판다고 그랬죠. 떼올 때 상품 계정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아까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사올 때 어떻게? 매입 계정을 사용하고요. 팔 때는 그냥 매출 계정만 쓰고 매출원가는 언제 하자? 다 끝나고 한다고 해서 다 끝나고. 자, 예제 2번 보죠. 자, 다음은 백도인 매입과 매출과 관련된 거래다. 쭉 거래가 나오고요. 무릎, 거래 발생 시 분계를 해봐라. 2번, 기말 결산 시 분계를 나타내봐라. 여기서 기말 결산 시 분계를 나타내라. 이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가 기중에 매출 원가 분계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죠. 언제 한다? 다 끝나고 12월 말에 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나타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매입 매출 매출원가 상품 계정의 원장을 작성해봐라. 그 다음에 매출총액 계산해봐라. 약식 대차 대주표와 손익계산서 만들어봐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분개를 해봤죠. 1번, 단기 상품 외상 매입액은 145만원이다. 자, 분개를 해봐요. 자, 단기 외상으로 얼마를 145만원 사왔다. 차변에 어떻게 원래는 상품 매입해야 되는데 상품 외상 매입금 해야 되는데 차변에 상품 안 쓰고 뭐 쓴다? 매입을 쓴다. 매입 145만원치 사왔다. 대변에 외상으로 샀다. 외상 매입금 145만원이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요. 자, 두 번째 상품 외상 매입액 중 불량품 6만원을 환출했다. 그랬어요. 자, 돌려보냈으니까 어떻게 해요? 외상 매입금 줄 이유 없고 매입에서 작업하면 되죠. 자, 외상 매입금 얼마래요? 2만원이요? 6만원 돌려보냈다. 자, 그 다음에 매입에서 6만원 빼자. 6만원 빼자. 자, 세 번째. 이번엔 외상을 팔았네요. 얼마나치? 170만원치 팔았다.
자, 차변에 대변, 원래 현금으로 매출하면 차변 현금, 대변에 매출 해야 되는데 외상으로 팔았죠.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출금 얼마? 170만 원이다. 대변에 매출 170만 원이다.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외상 매출액 중 3만 5천원을 깎아줬다. 자, 깎아줬으니까 외상 매출금을 못 받을 거고 매출에서 빼면 돼요. 자, 매출이 얼마죠? 3만 5천원을 빼자. 대변에 외상 매출금. 이렇게 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기초상품 재고액은 30만 원 있고 기말상품 재고액은 40만 원 있다. 자, 거래 발생지의 분계를 표시하시오. 얼마가 있다.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까지가 기중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분계를 하는 거예요. 자, 책을 보지 마시고 저를 보고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돼요. 요건 한 번만 들으면 돼요. 한 번만. 여러분 들을 것도 없어요. 여러분 머리 수준이면 딱 한 번만 듣고 이해만 되면은 요 논리로 모든 자산부채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해야 돼요. 자, 그래서 1번 이게 거래 발생 시의 분계고요. 두 번째 기말 결산 시에 분계를 하라 그랬어요. 기말 결산 시. 자, 요게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손익계산서 보면은 손익계산서 체제가 1번이 매출에 책 보지 말고 제일 잘 들으세요. 2번이 매출원가, 3번이 매출총익이에요. 자, 매출원가 손익계산서에 보니까 매출원가를 해놓고 1번 기초재고, 2번 당기매입, 3번 기말재고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그래서 매출원가는 어떻게 하래? 열어놓고 기초재고 더하기 당기매입 빼기 기말재고 이렇게 매출원가가 계산된대요. 그래서 다른 분 같으면 여기가 무지하게 중요한 당구장 표시 10개 반드시 외울 것 해야죠. 안 외울래요? 외우지 말든지. 자, 이게 사실 외우는 데서 회계가 참 뭐라 그러죠? 불행의 씨앗이 여기서 탄생이 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 회계에서는 사실 당연한 얘기들만 쭉 공식화 시켜놨어요. 그럼 공식이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그냥 포맷화 시켜놨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 매출원가를 계산할 때 기초재고, 당기매입, 기말재고 이렇게 했어요. 사실 그래서 매출원가를 계산할 때 기초재고 더하기 당기매입 빼기 기말재고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저게 사실 무지하게 중요한 논리예요. 사실은 회계는 저게 다예요. 자산이건 부채건 자본이건 사실은 저게 다다 이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외워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는 얘기죠.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자, 그래서 한번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죠. 확인을. 자,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려다 보니까 참 한꺼번에 한 5시간, 6시간 강의하기 힘들죠. 그럼 이제 마지막 시간쯤 되면 이제 목이 가요. 목이 가니까 마지막 시간쯤 되면은 맥주 생각이 나겠죠. 저기 보니까 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돈 얼마 있어요? 맨 끝에 좌측 8만 있어요? 이제 8만 있어요. 제가 강의가 지금 한 3년 차 되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꼭 묻거든요. 물어봤는데 2만 원이 거의 99%예요. 2만 원이 거의 99%고 8만 원이 나온 거는 상당히 지금 의외입니다. 어쨌든 8만 원이 나왔어요. 이제 8만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맥주 사달라고. 한 잔 살래요? 아, 산대요. 아유, 고마워요. 근데 여기서 술을 끊었거든요. 자, 어쨌든 맥주를 저분이 사준대요. 사주는데 여러분들도 제 책 뒤에 경력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감사를 무지하게 오래 하고 다녔어요. 신입사원 때부터 감사를 하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좀 날라다녔죠. 그러다 보니까 접대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이 조금 고급화돼 있어요. 지금은 별 볼 일 없지만 어쨌든 입이 조금 고급이 되다 보니까 8만 원 갖고는 안 돼요. 8만 원 갖고 안 돼서 그래도 한 20만 원 있어야 나한테 술을 살게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카드도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또 직장 다니시는 분이 있어. 어디 이사래. 자, 그래서 저분한테 10만 원만 꾸세요. 10만 원만. 10만 원을 꾸니까 얼마가 됐어, 이제? 20만 원이 됐어. 20만 원. 자, 20만 원 갖고 있으니까 이제 한잔 할만 하죠? 자, 여기 계신 분들. 아까 12만 원 꾸려고 그러는데.
그래 10만 원 맞고서 18만 원을 만들었어. 자,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다 가서 생맥주 한 잔쯤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네. 자, 그래서 이제 갔어요. 생맥주 집에 가서 자, 다 같이 놀자. 맥주 한 컵씩 해가지고 쭉 먹고 나서 이제 조금 꼭지가 돌 때까지 먹었어요. 돈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자, 먹고 나서 돈은 계산해야 되겠죠. 누가? 저분이 계산했어요. 계산했는데 조금 술이 취하다 보니까 자기가 얼마를 계산했는지 모르고 어쨌든 주머니에 뒤적여서 돈을 내고 집에 갔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내가 돈을 얼마 썼냐고 좀 기분 나쁜 표정을 치면 돼야 안 돼요. 이왕 샀으니까 화끈하게 사야지. 화끈하게 웃으면서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딱 이제 집에 갔어요. 그럼 집에 가서는 이제 열받죠.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얼마 쓸 거야 하고 뒤져봤더니 2만 원 남았어. 2만 원 남은 2만 원. 얼마 썼게? 16만 원. 더럽게 많이 썼네요. 열받죠? 아휴, 참, 이 돈이면 참. 하여튼 16만 원 썼어요. 이게 회계예요. 무지하게 어렵죠? 처음에 8만 원어치 있었는데 10만 원어치 꽂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가 됐어요? 18만 원이 됐다. 그런데 얼마 썼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뒤져봤더니 주머니에 2만 원어치 있더라. 얼마 썼게? 요게 16만 원 썼다. 요게 회계입니다. 무지하게 어렵죠? 회계 논리가. 상당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요걸 재고자산으로 한번 바꿔보자. 이게 재고자산. 처음에 얼마나치 있었다? 8만원치 있었다. 중간에 내가 10만원어치 사왔다. 그럼 얼마나치 됐어요? 18만원치 됐어요. 그래서 이걸 유식한 말로 어떻게 회계에서 표현하냐면은 판매 가능 상품, 판매 가능 제품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판매가 가능한 거죠. 얼마나치? 18만원치. 그러고 나서 우리가 매출원가 분배를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평소에? 안 한다고 그랬죠. 언제 한다고? 다 끝난 다음에 창고를 뒤져가지고 얼마나치 남았냐. 그래서 안 보이는 놈은 뭐한가다 다 팔려나간. 자, 뒤져보니까 2만원치 남았어. 안 보이는 놈이 얼마나치예요? 16만원치. 그럼 이 16만원이 뭐예요? 재고자산에 따져보면 팔려나간 놈이죠. 팔려나간 놈인데 이거는 기준이 원가예요. 그죠? 이게 바로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자, 지금 현행 시스템, 회계 시스템에서는 내가 얼마짜리가 팔려나갔는지 모르니까 그냥 팔려나갈 때 대강 그냥 써놓고 언제? 기말에, 12월 말에 창고를 뒤져가지고 안 보이는 친구들은 다 팔려나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도 대입을 해보면은 처음에 8만원 있었지롱 꾼돈이 사온 상품의 가치가 10만원이다. 남은 거 얼마게? 그래서 기초재고 더하기 당기매입 빼기 기말재고 보니까 얼마? 매출원가가 나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그냥으로 당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든 자산이다. 예를 들어 건물이라고 쳐보죠. 자, 건물 처음에 재료가 있었다. 올해 중에 20만원어치 건물 샀다. 그럼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재료가 있었다. 올해 중에 샀다. 얼마? 20만원어치. 자, 건물을 샀다. 그게 어떻게 해요? 차변에? 건물, 대변에 현금 이렇게 되죠. 그럼 이렇게 기재되겠죠. 자, 건물 팔아먹었다. 5만원어치. 그럼 어떻게 분개해요? 차변에 건물 5만원, 차변에 현금 5만원 이렇게 되죠. 팔아먹었다. 어디 기재돼요? 대변에 기재될 거예요? 처분. 얼마 남았게? 얼마요? 15만원 남았죠? 20만원 있었는데 5만원 팔았어요? 15만원 남았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맞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기말을 여기다 15만원 이렇게 기재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20만원, 여기도 20만원 이렇게 되죠?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같죠? 그럼 나중에 이렇게 기말이 기재가 되고 기초는 여기가 들어올 거예요. 자산에 있어서는. 무지하게 어렵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문제를 낼 수가 있냐면은 이제 이걸 물어봤어요. 내가 처음엔 하나도 없었고요. 올해 중에 산 게 20만원이고요. 기말에 뒤져보니까 15만원어치 남아있어요. 얼마나치 팔아먹었게? 무지하게 어렵죠. 회계가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회계는 다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계산 문제의 80%가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못 풀 바보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얘를 한번 꼬든지 그래요. 얘를 다이렉트로 15만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걸 살짝 변형시켜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계산해서 풀게끔 조금. 그런데 그것도 어렵냐? 그것도 별로 안 어려워요. 과도 별로 안 꺼요. 이제 뭐 조금 어려운 시험 가면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정도 되면 조금 꼬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시험에서 그렇게 못 꽈요. 왜? 수준이 떨어지니까. 초급회계 수준에서는 꼴 것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보면 답이 나와요. 그런데 이 논리가 결국은 뭐예요? 이거 그대로예요. 이거 그대로라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다 마치고 집에 갈 때 뭘 들고 가느냐? 요거 들고 가는 거예요. 이 티계정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왜? 회계에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대화하는 언어가 뭐냐? 이거예요, 바로. 이게 장부예요. 장부를 우리가 티계정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약식으로. 그래서 이 티계정의 논리만 되면은 여러분들 회계는 끝난 거예요. 사실 모든 회계의 논리는 이 티계정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부채라고 생각해, 부채. 부채 처음에 내가 갚을 돈이 8만 원 있었다. 추가적으로 10만 원 꼬았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갚아야 될 돈이 2만 원이다. 얼마 갚았게? 저거죠? 그냥. 자, 그럼 부채는 어떻게 되냐? 부채나 자본은 다 이렇게 돼서 기초가 여기 들어가요. 물론 여기도 들어가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요거는 13장 가야 알아, 우리가. 왜 이게 기초가 이쪽에 들어가고 자산은 이쪽에 들어가고 기말이 이쪽에 들어가는지. 다 참여가 애를 놔도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왜 기초가 여기 되고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알 거고. 자, 처음에 기초가 예를 들어 8만 원 있었다. 자, 추가적으로 꼬았다. 그럼 분개해봐야 차변, 현금, 대변에 차입금, 그래 되는 거죠. 그럼 어디야? 여기 들어가요. 군돈이 얼마야? 10만 원. 자, 그런데 기말에 보니까 아직도 갚아야 될 돈이 2만 원 남았다. 얼마 갚았게? 이거 묻는 거죠. 이게 회계예요. 자산이든 부채든 다 저 논리예요. 근데 다만 그거를 T계정에 어떤 식으로 표현할 까. 근데 T계정에 표현하는 방법이 뭐다? 그게 분계예요. 분계. 분계된 대로 차변에 분계했으면 차변에, 대변에 분계했으면 대변에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회계야. 이게. 계산 문제는 다 이거예요. 저 논리. 무지하게 어렵죠? 그래서 회계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너무나 당연하잖아. 처음에 8만원치 물건이 있었는데 올해 10만원치 사왔디야. 그래서 18만원 됐는데 2만원어치 남았디야. 그럼 당연히 안 보이는 놈이 뭐한겨? 팔려나간 거예요. 그게 당연히 매출원가요. 그걸 갖다가 유식한 말로 좀 써놓으니까 기초재고 더하기 당기매입 빼기 기말재고 이거로 매출원가래요. 말만 조금 바꿨지 논리는 어때요? 여러분 주머니 사장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이 허구한납 하는 거죠? 머리에 술 먹고 필름 끊기만 나오는 게 그거 아니에요? 내가 도대체 어제 얼마 쓴 거요? 바로 그 필름 끊기만 나오는 논리예요. 역산이 되잖아. 다 그거예요. 100%.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기말에 분개하기로 했어요. 기말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분개하는 방법이, 자, 처음에 있던 놈은 일단 어떡하자? 얘도 팔려나갔고 얘도 팔려나갔다고 치자. 일단은 분개를 할 때. 그러고 나서 뒤져보니까 어쭈 2만원어치가 남았어. 이 자식은 팔려나간 놈이 아니네. 그럼 어떻게 다시 컴백 시키면 되겠죠. 자, 그래서 회계 처리 편의를 위해서 일단은 내가 처음에 갖고 있던 놈하고 올해 중에 매입한 놈을 일단 완사에 다 팔려나간 걸로 회계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놈은 다시 아니요 내가 잘못해서 하고 거꾸로 반대 분개해 주는 거예요. 그것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나 뭐 가려서 하나 똑같은데요. 어쨌든 현재는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처음에 있던 놈하고 올해 중에 사온 놈은 다 일단 팔려나갔다. 그 다음에 그 중에 남아있는 놈은 다시 거기서 아니야 이건 팔린 거 아니야 하고 다시 컴백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있던 놈하고 올해 중에 산 놈이 다 팔려나갔다. 그러니까 걔가 뭘로 가야 돼? 매출 원가로 해야 돼. 매출 원가. 자, 그래서 보니까 문제에서 기초재고가 30만 원 있었대요. 처음에 있던 게 30만 원. 자, 그럼 결산 시에 어떤 분결을 해야 되느냐? 기초재고가 30만 원 상품이 처음에 30만 원 들고 있었대요. 그럼 야부터 팔려나간 걸로 일단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책에서는 뭘로 했나? 상품으로 했나? 재고로 했나? 상품으로 했네요. 재고자산해도 상관없어요. 자, 처음에 상품이 얼마 있었다? 30만 원 있었는데 얘 팔려나갔다. 상품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야가 어디로 갔다? 팔려나간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매출 원가입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있던 건 30만 원 팔려나갔는데요. 팔려나갔으니까 뭐다? 매출 원가입니다. 자, 올해 중에 사온 것도 다 팔려나갔습니다.
올해 중에 사온 게 145만원치 사왔는데 6만원치 컴백시켰죠. 그러다 보니까 139만원이 팔려나간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지금 사왔을 때 어떻게 처리했어요? 매입 이렇게 처리했죠. 그럼 매입도 작업되는 거예요. 매입. 139만원 팔려나갔습니다. 나가면서 얘는 어디로 갔다? 역시 매출원가 139만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매출원가가 이 두 분 169만원이냐? 아니죠. 이 중에 아직 기말에 얼마가 남아있대요? 40만원이 있대요. 그럼 지금 우리는 처음에 있던 놈하고 이 친구가 다 팔려나간 걸로 했는데 이만 치면 팔려나간 데서 다시 환입을 해야 되겠죠. 아니야. 아직 팔려나간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문제가 있냐면 40만원이 현재 남아있기 때문에 얘는 다시 재고자산을 키워줘야 돼요. 키워주고 그만큼이 매출원가가 아닙니다. 라는 분개를 해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어떤 분개를 하느냐. 40만원 남아있다. 그러면 이 169만원치가 팔려나간 게 아니라 이 중에 40만원 아닙니다. 하고 빼야 되겠죠. 빼면서 뭐라고 빼느냐. 바로 매출원가에서 빼주는 거예요. 40만원. 빼주면서 야는 원가서 빠졌지만 내 자산도 있습니다. 창고에 40만원치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다시 상품 40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제 결산시 분개를 해봐라. 요까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원장에 전개해봐라. 매출, 상품, 매입. 자, 여러분들이 그거는 204페이지를 보면서 요거랑 같이 봐요. 요거랑. 자, 매출을 봐요. 매출. 여러분들 답은 204페이지인데 가서 시간이 없으니까 답은 요걸로 저 책에서 보고요. 자, 매출하고 관계된 건 뭐 있어요? 얘하고 얘가 있네요. 자, 매출 보니까 대변에 그냥 갖다가 170만원 쓰시고요. 매출 쓰면 안 되니까 반대편 외상 매출금 갖다 쓰시고요. 차변에는 35,000원 써주시고 역시 매출 쓰면 안 되고 그 대신 외상 매출금 갖다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 계정이 상품이에요. 상품. 자, 상품 보면은 처음에 있던 30만원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아직 그 뒤를 공부를 안 해서 잘 모르시는데 처음에 기초에 상품이 30만원 있습니다. 그러면 T계정에 처음에 30만원 있는 걸로 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출발점이. 아무 얘기 없더라도 기초에 3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럼 장부에 기재가 돼 있었겠죠.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만원은 상품 계정에 처음에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상품하고 관련된 계정을 보니까 어때요? 여기서 빠져나갔죠. 대변에 기초 상품 30만원 있던 게 동시에 빠져나갔죠. 그죠? 그 다음에 상품이 어디 있어요? 기말 상품 40만원이 차변에 기재가 될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매입 보세요. 매입은 여기 있네요. 그죠? 매입 처음에 차변에 145만원 있었죠? 대변에 6만원, 139만원 나갔을 거예요. 두 번 기재됐죠? 그래서 매입 계정은 차변과 대변 금액이 동일할 거예요. 그래서 사라져요, 걔는. 들어오고 나간 게 145만원 들어왔다 145만원 나갔죠? 그러니까 차변 대변 똑같으니까 제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매출원가를 보죠. 매출원가는 여기 되죠. 그러니까 차변에 169만원 두 번 기재가 될 거고요. 대변에 40만원 기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얼마요? 매출원가는 차변이 총 169만원에서 40만원 빼니까 129만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번 옮겨보죠. 자, 여기다 옮겨보시면은, 자, 기초재고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30만원, 단기 매입액이 139만원이라고 그랬죠? 기말재고가 얼마예요? 40만원. 그래서 얘가 129만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기재가 될 거예요. 손익계산서에서는. 자,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되느냐? 매출액은 얼마예요? 매출금이 170만원인데 35,000 컴백 받았죠? 그러니까 166만 5천원. 그럼 매출액은 166만 5천원이 될 거고, 그래서 빼면 얼마, 매출 총액이 얼마가 계산될 거예요. 자,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보면 저렇게 작성이 되는 거예요. 손익계산 작성되고, 대차대조표는, 자, 기말에 있던 상품이 어떻게? 재고자산의 상품란에 기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잘 알아두시고요. 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이걸 보세요. 재고자산은 하여튼 씹어 드셔야 돼. 여러분들, 재고자산은 무지하게 중요하니까 씹어 드셔라. 재고자산에. 자, 그래서 사전에 나오는 게 재고자산의 원가 배분인데요. 자, 그럼 우리가 매출원가를 계산할 때 어떻게 써요? 기초재고
더하기 당기 매입. 그래서 야를 갖다가 우리가 판매 가능 상품이다. 이렇게 했고요. 여기서 뭘 뺐다고? 기말 재고를 빼니까 이것이 매출 원가 이렇게 계산이 됐어요. 자, 그런데 요 기말 재고를 계산할 때, 자, 기말 재고를 계산할 때 금액이 나와야 되죠. 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창고에 가서 얼마짜리 몇 개, 얼마짜리 몇 개, 얼마짜리 몇 개, 이걸 계산해야 돼요. 자, 그래서 얼마짜리 몇 개 개수하고 뭐를 곱한다? 하나당 단가를 계산해, 단가. 그래서 얘는 수량 곱하기 단가 하나당 얼마. 이걸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기말 재고를 계산하는, 기말 재고를. 자, 그럼 수량을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수량을 어떻게 카운팅 할 거냐. 그래서 수량을 카운팅 하는 방법이 항상 회계학은 상식으로 접근해요. 상식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책에는 뭐 먼저 했나요? 계속기록법 먼저 했나요? 책에서는 실사법 먼저 했네요. 실사법 먼저 하고 실지재고조사법, 그 다음에 계속기록법. 자, 실사법이 뭐냐? 실지재고조사법이다. 실제 창고에 가서 1, 2, 3, 4하고 세리는 거예요. 이게 실사법이고요. 계속기록법은 뭐냐면은, 자, 물건이 들어오고 나갈 때 몇 개 들어왔다, 몇 개 나갔다. 계속 쓰는 거예요, 전부 다가. 자, 그러면 실사법은, 자, 이거 잘 봐요. 실사법은 내가 실질적으로 가서 창고에 가서 뒤지는 거예요. 자, 그럼 창고를 뒤져봤는데 안 보이는 친구는 다 어디로 간 거예요? 팔린 거예요. 그죠? 자, 계속기록법은 들어오고 나가는 걸 미리 카운팅을 다 했죠. 그럼 남아있는 건 뭐가 남아있어요? 그냥 기말 재고가 어떻게 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말 재고를 카운팅할 때 얘는 창고를 뒤져봐야 하는 거고 얘는 장부에서 바로 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왜? 들어오고 나가고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자, 요새 좀 춥죠? 요새 좀 추우니까 창고에 물건을 잔뜩 쌓아놓으면 이제 창고직이 아저씨들이 계시죠? 자, 근데 긴긴 겨울밤 춥고 배고프고 그래요. 그러면 뜨뜻한 라면 국물에 막걸리가 생각나는 계절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지 돈으로 사 먹긴 아깝잖아, 후보한 날. 그러다 보니까 심심하니까 하나 빼가지고 앞에 자기 회사 앞에 가게 가서 막걸리 바꿔 먹을 수도 있어요. 내지는 좀 마음씨가 나쁜 그 창고직이 과장이 차 들고 와가지고 그냥 싣고 나갈 수도 있죠. 도난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죠? 별일이 다 생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정상적인 아주 양심적인 사람이 창고직을 해야 되는데 양심이 조금 털이 난 사람들이 직을 하면은 막걸리 갖다가 바꿔 먹을 수도 있고 또 설정 물건을 빼서 뒤로 팔아 먹을 수도 있어요. 자, 잘 봐요. 자, 실사법으로 했을 때 안 보이는 놈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팔린 걸로 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중에 마음씨 나쁜 아저씨가 들고 튄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그 부분까지 어떻게 되는 게요? 실사법을 적용했을 때는 매출 원가로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 원가가 실제보다 과대계상될 수도 있어요. 이해돼요? 안 보이는 놈이 일단 다 팔려나간 걸로 됐으니까 안 보이는 놈 중에 실질적으로 팔리지 않은 놈들은 들고 튄 것들은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자, 계속기록법의 문제. 자, 들어오고 나간 거 다 카운팅했는데 장부에는 500개 있대야. 근데 실제 창고 가보니까 300개밖에 없어. 그럼 200개는 어떻게? 장부에 있다고 했지만 실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장부에는 500개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300개밖에 없다. 그럼 200개는 누가 들고 튕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00개가 어디에 기재가 돼 있어요? 자산으로 기재돼 있을 거 아닌가 봐. 그래요. 계속 기록을 했으니까 장부에는 이만큼 있다. 근데 실제 창고가 오니까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까지도 자산이 계상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매출 원가가 과대 계상될 위험이 있고 얘는 자산이 과대 계상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실사법하고 계속기록법인데 우리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알아야 돼요. 왜? 실제 한번 조사도 해보고 장부에도 계속 쓰고 그래서 이 차이가 나면은 왜 차이가 나는지 원인이 규명이 돼야 되겠죠. 원인이 규명돼야 돼요. 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다 쓰기도 한다. 자, 근데 어쨌든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시스템, 얘는 어떻게 써요? 기초재고 더하기 당기매입, 빼기 기말재고에서 안 보이는 놈 팔린 거. 근데 얘는 기초재고 더하기 당기매입, 빼기 바로 매출원가, 남아있는 거 기말재고, 이런 시스템이 되겠죠. 이해돼요? 순서니까. 자, 그래서 이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1, 2, 3, 4 세리는 건 별 문제가 없는데. 자, 요 친구가 문제예요, 요 친구가. 1, 2, 3, 4는 눈에 보이니까 세리면 되는데,
단가 계산할 때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데 있어요. 자, 뭐냐면은, 우리가 매출이 될 때 어떤 놈이 팔렸는지 몰라서 회계 처리 안 했죠. 그죠? 그런데, 끝나고 난 다음엔 아나요? 중간에 몰라서 알았는데 끝나고 나서는 아나? 그때 몰랐으면 당연히 이때도 모르는 거예요. 남아있는 놈이 어떤 놈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히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할 때 몰랐죠. 팔 때 몰랐으면 나중에는 더 몰라. 왜? 시간이 그만큼 흘러갔으니까 당연히 모른다는 데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단가를 계산할 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단가를 과연 얼마로 카운팅을 해야 되는지. 자, 그래서 이 단가를 산정하는 방법이 첫 번째 개별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입선출법. 세 번째 후입선출법. 네 번째 평균법. 평균법에서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기타 등등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하나를 얼마로 지금 남아있는 게 얼마짜리냐 그럴 때 개별법은 하나씩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얘는 얼마짜리, 얘는 얼마짜리 딱지를 쭉 붙여나가면서 이제 카운팅을 하는 방법이 개별법이고요. 그런데 100원짜리 20만 개 딱지 붙이려면 어떨까? 신나겠네. 100원짜리 배보다 배꼽이 더 그죠? 딱지 붙이는 비용이 더 들어가요. 요새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죠? 자,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때 사용을 못 하더라는 얘기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갔다고 하자. 순서대로. 그게 선입선출법. first in, first out.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갔다. 이렇게 가정하는 게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 last in, first out. 나중에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갔다. 평균법은 섞어서 그냥 지가 섞어서 평균적으로 들어오고 나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바로 209페이지 예제 3번을 좀 보세요. 예제 3번. 자, 다음 한아름 상사의 재고자산 수불 내역이다.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경우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서법에서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자산의 금액을 계산하라. 자, 어쨌든 여기를 보시면은 이 실사법으로 이 방법이 적용 가능하고요. 이 방법도 이렇게 가능해요. 이 방법. 자, 그런데 특징은 실사법은 뭐냐면 자, 실사법으로 이 방법을 적용할 때는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다 끝난 다음에 예를 들어 선입선출법이다. 그럼 다 끝난 다음에 전체를 놓고 이 중에 먼저 있던 놈부터 차례대로 나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계속기록법은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이 방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실사법으로 할 때는 다 끝난 다음에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거고, 계속기록법은 중간중간에 계속 이 방법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계속기록 지금 예제 3번에 보면은 선입선출법으로 한번 평가해봐라 그랬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좀 보시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간단하니까 보죠. 자, 실사법 처음에가 이제 계속기록법이에요. 자, 계속기록법. 자, 1월 1일 날 처음에 했던 게 청계래요. 200원짜리 청계가 있었대요. 자, 그 풀이를 봐요. 상품 제고장 풀이를 보면 입고, 출고, 잔고예요. 입고는 뭐예요? 들어온 거예요. 출고는 나간 거예요. 잔고는 현재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1월 1일 날 1000개가 있었죠. 그럼 잔고도 1000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월 10일 날 500개가 나갔어요. 지금 선입선출법인데요. 자, 어떤 놈이 먼저라고 할 것도 없죠. 처음에 있던 놈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중에서 500개가 나갔을 거예요. 그럼 나간 게 얼마짜리가 나갔어요? 200원짜리가 나갔죠. 그 다음에 2000개가 들어왔어요. 300원짜리 2000개가 들어왔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아까 200원짜리 500개 남아있었고요. 현재는 다시 300원짜리 2000개가 들어와서 현재 남아있는 상태가 됐죠. 자, 그 다음에 1월 20일 날 1500개가 나갔어요. 1500개가 나갔어요. 자, 어떤 순서? 먼저 있던 순서대로 나갔어요. 그럼 먼저 있던 게 처음에 500개 있었고요. 1500개 나갔으니까 나머지 1000개는 나중에 300원짜리가 나갔을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건 그러면 300원짜리 1000개가 남아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다시 1월 24일 날 400원짜리 500개 들어왔어요. 그럼 지난번 300원짜리 1000개 남아있던 데서 400원짜리 500개가 카운팅이 되겠죠. 그렇게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1월 29일 날 400개가 나갔죠? 400개가 나갔어요. 그러면 처음에 있던 싼 거 앞에 있는 순서대로 나갔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과만 보죠. 맨 밑에 합계 210페이지 그 맨 끝에 합계를 보니까 3,500개가 들어왔고요. 나간 게 몇 개? 2,400개가 나갔어요.
남아있는 건 몇 개? 1,100개가 남아있겠죠. 금액으로 따져보면 들어온 거 합계가 100만 원이고요. 매출은 그거 얼마? 62만 원. 남아있는 게 38만 원이 남아있을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지금 이거는 계속기록법을 썼을 때예요. 자, 그럼 실지재고조사법을 쓸 때는 어떻게 하냐? 그냥 다 합쳐서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6월 말 기준으로. 자, 우리가 지금 총 몇 개가 있었냐면은 3,500개가 3,500개인데요. 3,500개인데 이 중에 나간 게 얼마예요? 매출원가로 나간 게 2,400개가 나갔다고 그랬죠? 남아있는 게 1,100개가 남아있어요. 자, 이걸 카운팅만 해요. 2,400개가 나갔다. 그러면 들어온 순서대로 나간 거예요. 들어온 순서. 그럼 처음에 있던 게 1,000개 있었죠? 그 다음에 들어온 게 몇 개예요? 그 다음에 입고된 게 500개 됐죠? 이건 처음에 200원짜리고요. 그 다음에 500개 나갔죠? 얼마짜리? 그 다음에 들어온 게 입고가 2,000개짜리네요. 2,000개가 나갔는데 총 2,400개가 나갔으니까 여기 몇 개만 더 나가면 돼요? 1,400개만 나가면 되죠? 얼마짜리? 300원짜리. 자, 남아있는 건 1,100개예요. 그럼 어떤 순서대로? 나중 들어온 순서대로 1,100개 남을 거예요. 자, 나중 들어온 순서를 어떻게 거꾸로 봐야 되겠죠? 자, 언제 들어왔어요? 입고가 1월 24일 날 500개 들어왔을 거예요. 그죠? 얼마짜리? 400원짜리 남아있죠. 그 다음에 1,100개 남았으니까 600개가 나갔어야 돼요. 600개는 어디서? 아까 1월 15일 날 2,000개 들어온 데서 1,400개 나가고 600개 남았겠죠? 얼마짜리? 300원짜리.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서 이게 기말재고다. 이건 매출 원가다.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런데 선입선출법에 있어서만큼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결과는 동일해요. 다른 방법은 다르고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선입선출법이에요. 자, 후입선출법까지만 살펴보죠. 자, 후입선출법은 어떻게 하느냐? 후입선출법은 어떻게? 나중에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갔다.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갔다. 남아있는 놈은 후입선출이니까 기말재고는 처음에 있던 놈이다. 후입선출이니까 나중에 들어온 놈이 나갔으니까 남아있는 놈은 처음에 있던 놈이에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후입선출도 똑같은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후입선출법 예제 4번에 있는데요. 예제 4번에. 자, 여러분들은 지금 212페이지를 보면서 얘기해요. 212페이지를 보면서. 자, 여러분들은 어딜 보느냐? 여러분들은 209페이지를 보면서 얘기해요. 209페이지를 보면서. 왜냐면 답을 보면 안 되니까. 자, 말로 떠들게요. 처음에 1,000개 있던 거 그대로 장부 남아있겠죠. 자, 1월 10일 날 500개가 나갔는데 그대로 뭐 문제가 없죠. 왜? 하나밖에 없으니까 먼저 들어오고 나중 들어오고 나간 게 없죠. 똑같죠. 자, 그 다음에 1월 15일 날 2,000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결과 장부는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1월 20일 날 몇 개가 나갔대요? 1,500개가 나갔어요. 1,500개. 자, 그럼 1월 20일 날 1,500개가 나갔는데 바로 1월 15일 현재 장고를 보니까 1,500개가 나간 순서가 어떻게 된다? 후입선출이에요. 나중에 들어온 친구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00개 중에서 300원짜리 2,000개 중에서 먼저 나갈 게 뭐다? 1,500개가 먼저 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 1월 20일 날 출고했고 1월 24일 다시 들어왔죠. 그 다음에 1월 29일 날 400개가 나갔어요. 400개가 나갔으면 어떤 순서대로? 나중에 들어온 순서대로 나갔다. 그죠? 제일 나중에 들어온 게 뭐예요? 500개죠. 400원짜리. 거기서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 순서대로 계속해서 쭉 기록해 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기록법이에요. 그러나 실지재고조사법이다. 실사법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체를 한꺼번에 놓고 거기서 그냥 일방적으로 뒤에서 카운트하는 게 뭐다? 이게 실사법이에요. 그리고 남아있는 놈은 무조건 앞수 순서대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실지재고조사법하고 계속기록법의 차이는 계속기록법은 계속 움직이면서 나중에 들어온 놈 먼저 나갔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실사법은 다 끝난 다음에 그냥 완샷해 순서대로 딱 정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지금 이렇게 빨리 해주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오실 때 이걸 집에서 연습을 하고 오시라는 얘기예요. 연습을. 그래서 어디까지 연습을 하시냐? 평균법까지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총평균법하고 이동평균법이 있는데요. 아무것도 안 해요. 총평균법은 뭐예요?
한 달 내내 들어온 거 다 평균 내. 그래서 하나당 얼마? 그래서 1,400개 나갔어? 2,400개 나갔어? 그럼 그거 곱하기 얼마? 남았어 1,100개 곱하기 얼마? 해서 완차제 계산하는 거. 이동평균법은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하나하나 계속 단가를 별도로 계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동평균법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은 들어온 거 최근까지 들어온 거 합계를 내서 평균을 내서 그걸 기준으로 나갔다 남아있다. 그 다음에 또 들어오고 나왔다 그러면 그때 다시 평균을 또 한 번 내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이동평균법하고 총평균법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오실 때 그거를 쭉 해서 여러분들이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이렇게 해오시면은 다음 주에 이론은 제가 빠른 속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꼭 해오세요. 이 논리가 여러분들이 이 표를 안 그리고도 머릿속으로 바로 계산이 될 정도까지 연습을 해주세요. 왜? 이 논리가 바로 또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어디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우리 유가증권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요거 그대로 써먹어요. 그리고 또 어디로 넘어간다고? 원가 관리 얘기할 때 거기서도 똑같이 선입선출, 후입선출, 평균법 또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재고자산에서 한 번에 제대로 해놓으면 나머지 계정은 그냥 갖다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오실 때 이 부분들을 좀 연습을 하고 와라. 그래야 이론을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다. 그래서 하여튼 반복을 많이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수고하셨어요.